저는 올해 68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지난 10년간 시어머니와 장모님을 모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두 분 모두 80대 중반이신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수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누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였습니다. 제 형제는 셋인데 큰형은 지방에 살고 있고 막내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내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께는 딸이 둘인데 처형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 도저히 모실 형편이 안 됐습니다. 문제는 두 집안 어르신을 동시에 모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 30평인데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한 분을 모셔도 공간이 빠듯한데 두 분을 모시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죠. 게다가 두 분 모두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기 부모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자기 어머니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너무 괴롭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저와 똑같은 자식인데 제 부모만 우선순위에 놓으려 했던 거죠.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었습니다. 먼저 두 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좀 더 진행된 상태였고 장모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했습니다. 둘 다 낙상 위험이 높았고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부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오전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 분을 모실 정도는 됐지만 요양보호사를 쓰거나 요양원 비용을 대기에는 빠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체력이 문제였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도 필요했습니다. 저희 형제들끼리 모여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형은 지방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주말마다 올라와서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죠. 처가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형은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에 시간을 내겠다고 했고 처남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 조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첫째는 한 분씩 번갈아 모시는 것, 둘째는 요양원에 모시되 자주 찾아뵙는 것, 셋째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각자 집에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번갈아 모시는 건 두 분 다 환경 변화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비용 부담이 컸고 무엇보다 두 분 모두 시설에 가는 걸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는 건 비용은 적게 들지만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모시되 낮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당분간 본인 집에서 지내시되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아내가 퇴근 후 매일 들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며 시간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내도 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생활을 시작하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두드리며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설득하려 하면 더 흥분하셨고 그냥 두면 위험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일단 다 들어드리고 지금은 밤이니 아침에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 어머니가 진정하셨습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셨는데 당뇨 환자용 식단을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드시던 음식을 못 드시니 화가 나신 거죠. 아내는 매일 어머니를 설득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끝에 조금 융통성 있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장모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드시게 하되 양을 조절하는 식으로요. 완벽하게 관리하려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컸던 겁니다. 이렇게 바꾸니 장모님도 협조적이 되셨고 아내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협력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적극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큰형은 지방이라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셨고 처형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매일 부모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사진도 찍어 올리고 병원 다녀온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분담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얼마 낼지 애매했는데 각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비율을 정했습니다. 저는 40%, 큰형은 30%, 막내는 15%, 나머지는 공동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장모님 쪽도 비슷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 시스템이 안정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지만 처음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죠.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도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감사하다고요. 이런 대화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편할 텐데 본인들 인생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도 불편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때 저를 시설에 맡기지 않으셨듯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과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직장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아내는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밤에 시어머니가 깨시면 아내도 함께 깨야 했고 낮에는 장모님 집에 다녀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어지럼증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둘 다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부모님도 계속 모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은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게 장기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간만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재충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한 분 더 고용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 건강이 무너지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들을 설득해서 비용을 추가로 분담받았고 저녁 시간에 몇 시간씩이라도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기 파괴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혹사시키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쓰러지면 부모님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아내를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로 착각하셨습니다. 아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정성껏 모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신다고 눈물을 흘렸죠. 저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병 때문이라고요. 아내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치매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대처 방법을 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장모님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시고 걷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요양보호사만으로는 부족해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수입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했습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지금 모든 걸 쏟아부으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모 봉양과 노후 준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동시에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을 주간보호센터에 모시는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식사와 활동을 하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장모님이 반대하셨지만 센터에 함께 가서 둘러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센터에는 또래 어르신들이 많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집에만 계실 때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죠. 아내도 낮 시간에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효도는 무조건 곁에서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진짜 효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은퇴를 하시면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3번 어머니를 보러 오셨고 가끔은 하루 이틀 모시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써먹했지만 함께 어머니를 돌보면서 형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막내 동생도 사업이 조금 나아지면서 경제적 도움을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많이 못 내니 대신 돈으로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형제간에 누가 더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처가 식구들과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가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는데 점점 장모님을 제 어머니처럼 대하게 됐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아들처럼 편하게 대하셨고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사돈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아내는 누군가와 대화하며 푸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이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혼자 낚시를 가고 싶었는데 아내는 그걸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서로의 필요를 무시하다 보니 쌓이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우고 나서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재충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아내도 일주일에 1번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에게 숨통이 생기니까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봉양 때문에 부부 관계가 희생되면 안 됩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부모도 제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 병원비, 약값, 주간보호센터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는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모님 모두 등급을 받았고 덕분에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더 일찍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제대로 활용하면 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에서 놓치는 부분 없이 챙겼습니다. 이것도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부부의 의견 차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 입원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끝까지 모시고 싶었지만 아내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대소변 처리도 어려워지셨습니다. 욕창도 생기기 시작했고 약 관리도 복잡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조차 병원 입원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노인병 전문의와 상담했고 사회복지사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모시는 게 효도가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결국 저는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저버리는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요양병원에 모신 뒤 매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퇴근길에 꼭 들러서 1시간씩 함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가서 더 오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한 건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셨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니 욕창도 좋아지고 영양관리도 잘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더 편안해 보이셨고 저희 부부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병원비 부담은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비슷한 시기에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낙상 사고로 고관절을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더뎠고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도우려고 제 휴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돌 봄휴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를 활용했습니다. 한 달 정도 휴가를 내서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돌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이해해 주었고 상사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돌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 간병으로 휴가를 낸다고 하면 눈치를 받았을 텐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대하니 아내도 시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모셨습니다. 서로가 본을 보이는 거죠. 만약 제가 장모님 일에 무관심했다면 아내도 시어머니께 소홀했을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잘해준다고요. 치매로 많은 걸 잊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장모님도 퇴원하실 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아들 같다고,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친정 부모님께도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우리 부부는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느낀 어려움을 자식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금을 더 준비하고 실버타운 같은 곳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아내와 저는 약속했습니다. 서로가 건강할 때는 서로를 돌보고 둘 다 힘들어지면 전문 시설의 도움을 받자고요. 자식들에게 우리를 무조건 집에서 모시라고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봉양을 하면서 친구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편한데 굳이 고생을 사서 한다고 말했죠. 그런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보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한 친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치매 걸린 장인어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술 한잔하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도왔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참여했습니다. 전문가의 강의도 듣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서로 격려하며 버텨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봉양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간병비 지원,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등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고 알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해진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더 많이 했느니 누가 안 했느니 따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큰형은 큰형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나름의 방식으로 효도했습니다. 제가 시간과 노력을 더 쏟았다면 큰형은 경제적으로 더 도왔고 막내는 주말마다 와서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소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희가 곁에 있을 때였는데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형제들이 모였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큰형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다고 고맙다고요. 막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더 못해드린 게 후회된다고요. 저는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하지 말자고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 친척들, 그리고 요양병원 직원들도 오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복 많은 분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끝까지 정성껏 모셨다고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후 한동안 허전했습니다. 10년 넘게 어머니를 중심으로 생활했는데 갑자기 그 축이 사라지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도 많았지만 정도 많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저희 돌봄이 필요하셨고 우리 자신의 삶도 챙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경험이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후회 없이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장모님은 다행히 시어머니보다 건강하셨습니다. 치매는 없으셨고 몸이 불편하실 뿐이었습니다. 대화도 가능하고 의사표현도 명확하셔서 오히려 수발이 수월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지 않으시냐고요. 장모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하다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요. 주변에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노인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가서도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걸 보면 자기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모님께는 감사한 일이었던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모와 고마워하는 부모는 모시는 입장에서도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기본적인 도리니까요. 하지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희생을 알아주고 자식은 부모를 모실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아내와 저는 장모님을 모시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를 함께 모셨던 경험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협력하는 방법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를 모시는 건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니어 부부들을 보면 부모 문제로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자기 부모만 챙기려 하고 다른 쪽은 배우자 부모에게 무관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부부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내 부모와 배우자 부모는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태도만큼은 공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보기에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내와 다툰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했고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배우자는 고마워합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했는데 가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을 보러 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요. 나중에 자기들도 우리를 그렇게 모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할 거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이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걸 힘들어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보람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나중에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면 자식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봉양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보면 자식들 자랑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를 준다.
며느리가 잘한다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아도 자식들이 자주 안 오니까요. 저는 장모님께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릅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는 못해도 얼굴을 자주 뵙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도 돈보다는 손주들 얼굴 보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명절 때만 오는 것보다 자주 짧게라도 오는 게 낫습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더 잘해드려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큰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올 걸 그랬다고, 더 많이 해드릴 걸 그랬다고요. 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 자책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후회가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모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내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세심하게 챙깁니다. 시어머니 때 못다 한 효도를 장모님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부모 봉양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보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자식의 몫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 봉양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자기 삶을 살기도 바쁜데 부모까지 모시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모시지 못해도 괜찮으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집에서 모시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친구는 그게 너무 죄송해서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짧게라도 얼굴을 보고 필요한 걸 챙겨드렸죠. 그 부모님은 아들이 자주 오는 게 너무 고마우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모시면서도 정작 대화는 안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방에만 있고 밥만 차려드리는 식이죠.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진짜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전통적인 관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 어릴 때는 어땠는지 하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모님을 더 이해하게 됐고 아내의 성격이 왜 그런지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보물 같은 겁니다. 그분들의 인생 경험, 지혜, 추억들이 모두 거기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실 때 더 많이 물어보고 들어둘 걸 후회됩니다. 장모님께는 손주들을 자주 데려갑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인생 조언도 해주십니다. 손주들은 그런 할머니를 통해 많은 걸 배웁니다. 세대 간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증조할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드리느냐고요. 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낳아주셨고 엄마가 너를 낳아줬으니 결국 할머니 덕분에 내가 있는 거라고요.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르치면 아이들도 효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배웁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제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참을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10번 하셔도 10번 다 들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인내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때로는 상태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급한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장모님께서 느리게 움직이시는 걸 기다려드리고 천천히 말씀하시는 걸 끝까지 들어드립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부부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배우자도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다정합니다. 매일 아침 서로 얼굴 보며 인사하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고 가끔은 여행도 갑니다. 장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만의 시간을 만듭니다. 부모를 모시면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68이고 아내는 65입니다. 우리도 이제 노인입니다. 몇 년 후면 자식들이 우리를 걱정할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받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취미생활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배운 게 있다면 준비 없는 노후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장모님은 요즘 가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가고 싶다고요.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몸도 불편하니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하다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도 장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다고 고맙다고요. 장모님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대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장모님도 떠나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또 슬프겠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배웠고 부부로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혹시 이 글을 듣는 분들 중에 부모 봉양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과도 협력하세요. 완벽하게 공평하게 나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변의 도움도 받으세요.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 전문가, 상담 등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휴식도 취하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세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사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이제 장모님과 보내는 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할지 모르니까요. 오늘 할머니와 나눈 대화
함께 웃은 순간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는 일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돈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런 가치관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어디선가 부모를 모시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힘내서 이 시간을 잘 견뎌냅시다. 언젠가 돌아보면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